시청자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날씨도 더우신데 이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오늘 이야기는 그 탤런트 김성민 씨라고요. 그 43살인가 이렇게 먹은 분 같은데 자살을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부인하고 만취 상태에서 다투다가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왔을 때 집에 가족이 뭐 별일 아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가 부인하고 아들은 이제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부인이 뭐 지금 재혼인데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자겠다고 나왔다가 좀 찝찝하다 이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목을 메어서 혼수 상태라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 내사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 이 목을 메어 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얼마 정도가 있으면 내사가 됩니까? 되게 이제 3분으로 보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뭐 특히 또 훈련된 제주도 해녀 같은 분들은 10분 이상 견디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심해 잠수, 뭐 무산소 이런 분들은 또 더더욱 견디기도 하지만 되게 일반인 분들은 3분 정도 지나면 뇌에 치명적인 해가 가죠. 아, 3분 정도 지나면 뇌에 치명적인 해가 갑니까? 예, 평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이 사망 상태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뇌의 이제 줄기나 뇌의 그 이 전체적인 이 기능이 거의 죽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뇌도 한번 죽어버리면 안 살아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죠. 뇌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원시뇌라 그러죠. 이제 파충류뇌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적이 공격하면 동공이 커지고 또 근육에 피가 많이 가고 또 이제 소화 기능은 또 우선 억제하죠. 이제 그게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원시뇌고 또 중뇌라 해가지고 그거는 또 약간 발달된 게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대뇌피질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와 또 우리 서로 인간관계의 그 협조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이제 대뇌피질인데 그런 대뇌피질 부분들이 아주 산소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뇌는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모든 생물 중에서 뇌에 이렇게 많은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하는 기관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 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잘 다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소가 조금만 안 가도 뇌사에 빠지고 그런 반대급부가 있죠. 그럼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어떤 기능이 만약에 안 가면 뇌가 죽는 형태로 연결이 됩니까? 산소가 안 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니까요. 바로 이제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 3분 만에 그렇게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뇌가 워낙이 대사 활동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거의 30%를 뇌 혼자서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뇌 무게가 한 3 내지 3.5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97kg인데 전체에 한 20분의 1도 겨우 되지 않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모는 3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소비하니까 조금만 안 가도 빨리 치명적으로 손상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이런 다른 근육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거 피날 때 이렇게 칭칭 꼬매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건 한 30분이나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수술할 때는 칭칭 감고 하거든요. 피 안 나게 하려고. 근데 뇌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말초기관하고는 틀리죠. 아, 그래서 3분만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일단 뭐 자살을 해서 시도해서 목을 메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뇌의 손상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번 경우처럼.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들 중에는 이 식물인간하고 내사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좀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물인간은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가 죽은 건 아닌 거죠. 뇌는 죽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뇌관이라 해가지고 예. 우리 호흡과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살아 있어요. 근데 뇌사는 그마저도 죽어 있기 때문에 네. 산소 호흡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걸 떼면은 바로 죽는 게 뇌사고요. 네. 식물인간은 그래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살아났고 5년 만에 깨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죠. 네. 식물인간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뇌사는 내가 죽었다 완전. 예, 내가 죽어가지고 산소 호흡기나 우리가 인공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게 뇌사죠. 예, 몸만 살아 있는 거지 이 생각하는 기능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몸도 기계에 의존해서만 살아있는 거고 기계를 떼면은 죽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거의 뭐 사망과 같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계의 중론이죠. 그러면 뇌사 상태에 빠지면 병원에는 그 뇌사 판정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병원을 떠난 지 한참 돼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곤란하고요. 2명 이상의 신경외과나 이런 신경과나 이런 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뇌사 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의사분들이 네. 이 뇌사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뇌사 상태에서 장기는 아직 이 타인에게 공여가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 기증을 병원에서 좀 권유를 합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환자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의사가 권유하는 거는 어렵죠. 가족이 먼저 말을 꺼내야 합니까? 꺼내기 전에는 굉장히 이건 힘든 그런 게 있다라고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알리기도 어렵고 뭐 굉장히 용감한 의사가 아니고서는 힘들고요. 또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고 이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받기를 절대 환자에 대한 감정을 본인과 동일시 하지 마라 훈련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사들이 굉장히 냉정하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냉정하다기보다는 우리 훈련의 결과입니다. 냉정을 유지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위급 상황에서 평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을 수술하면은 그 냉정을 유지될 수가 없어요. 냉정이 유지가 안 되면은 수술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돌보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 내가 알던 그 흉부외과 보면은 그 여선생님인데 그 환자가 사망하시고 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환자분 얼굴에 면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후배한테 너무 그렇게 동일시하면은 앞으로 의사 생활이 힘들 거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그러면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냉혈한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인데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냉정을 유지하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의사가 그런 또 인간적인 면모도 바탕에 좀 있어야지 너무 사람을 또 기계적으로 보면 의료 행위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훈련받기를 냉정을 유지해라. 그렇게 아니 뭐 군인들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적을 사살해라고 할 때 적에게 공감을 가지면 군인이 적을 사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비슷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뇌사 판정을 2번을 하는 모양이에요. 1차 판정, 2차 판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족이 이제 하루 만에 그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본인이 이제 살아 있을 때 평소 친지나 주변에 내가 뭐 이런 상태에 빠지면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쫓아서 이제 기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분 가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보통 보면 뭐 저나 제 주변에 살아서 내가 혹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태에 빠지면 뇌사 상태에서 이 각종 의료 장치에 의존해서 연명을 하게 될 때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죠. 이게 의료보험이 되면 별로 많이 안 나오겠군요. 의료보험. 뇌사도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까? 뇌사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죠. 어차피 건강보험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건강보험 수가로 다 무슨
보험 그런 개인적인 보험 같은 거는 뭐 자살한 경우에도 나오는 보험도 있고 안 나오는 보험도 있겠지만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자살자 보험금 건강보험은 뭐 뇌사든 아니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건강보험 수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 장기 기증을 갖다가 이제 할기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겠다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하는 데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주나 이런 데는 그 이 운전 면허증 뒤에 내가 그 내사에 빠지면 기증을 하겠다라는 표시를 또 이렇게 달개가 운전사고 하다가 많이 내사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제 내사에 이제 사실 장기 기증이 꼭 필요하죠. 현대 의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이나 간 이식은 또 생체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낫지만 특히나 심장 같은 거나 폐는 생체 이식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뭐 심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체 이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는 꼭 장기 이식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일부 유럽의 나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가지고 내가 장기 기증을 나는 안 하겠다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장기 기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질문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도 있지만은 미국도 드라이빙 라이센스에 표시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돼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또 매장 문화가 또 물론 요즘은 화장 비율이 훨씬 높지만 또 화장을 하더라도 신체가 온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어떤 우리 국민 정서에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신체 발부는 손 안 되는 거 불감 훼손이 그렇죠. 그래서 교시 뭐 지본인가 뭐 그래서 그게 국민 정서와 반하기 때문에 사실 이식하는 외과사들이 참 많은 낭패를 겪긴 하는데요. 이번 경우와 같이 이렇게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도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요. 아까 그 부장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좀 어떤 장기 이식에 대한 그 법적 조치가 다시 돼가지고 뭐 운전 면허증에 표시를 하든지 그 표시가 돼 있으면은 연락이 안 돼도 바로 그쪽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김영곤 씨라고 아시죠?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신 분이요. 그분은 또 평소에 내가 사망을 하면은 의과대학에 내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그 가톨릭 대학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자기 시신을 해부용으로 이렇게 기증한 아주 아름다운 일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예들을 보면 내사가 상태에 이른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또 병원의 시설이 열악한 데는 그 큰 병원, 즉 장기 적출이 가능하고 또 공여이 받는 사람, 이 피공여자의 그 어떤 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이게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증을 결정한 사람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 또 늘어나는 일도 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요. 가끔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교적 시스템은 잘 돼 있긴 해요. 이렇게 심장이나 폐나 이런 건 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작은 병원에서 공여자가 나타나도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냉동 박스에 넣어서 급하게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정에서 이게 좀 연기돼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은 이게 장기 기증자가 사실 너무 절대 숫자가 작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 숫자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그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사 이제 병원의 의학적 소견 판정 이외에도 내사 그 판정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종교인, 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그 조직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내사 판정을 하는데, 뭐 내사 판정을 인정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형식적인 운영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신경외과나 신경과의 의견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명이 다 모이기도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로 해서 장기 기증이 되면 뭐 소정의 의료비, 뭐 위로비, 또 뭐 저기 장례비 이런 게 지불된다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불이 되나요?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지불이 돼야 되겠죠. 소중하게 자기 장기를 이식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심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이식한 사람의 영혼이랄까, 뭐 그 기억이 다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거 이제 사실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흉부 심장혈관외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이 가슴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에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흔들리는 위험한 다리에서 이제 아주 좀 못생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해보니까 실험상 나중에 훨씬 그 사람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전한 상황에서 예쁜 여자를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에서 이성을 만나면은 그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위험해서 빨리 뛰는 건데 내가 저 이성한테 흥분을 해서 빨리 뛰는 거로 착각을 해서 더 전화를 많이 한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심장과 영혼은 좀 약간 연관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사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론 내사를 해서 이 무슨 판단을 할 능력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아 생전에 뭐 내가 내사가 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내사 상태에 빠지니까 사고로 가족들이 뭐 몇 시간 만에 장기 기증을 결정한다 이러면 좀 섭섭하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느낄 뭐 영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겠네요. 그죠? 뭐 근데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의사지만은. 저는 뭐 가족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이번에 뭐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물론 그분이 살았을 때 뭐 이런저런 뭐 마약이나 이런저런 사고를 좀 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싸워서 만취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내사 상태에 빠졌는데 배우자나 가족이 몇 시간 만에 뭐 물리적으로 내사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채 되기 전에 그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사가 오래 진행되면 장기 기증하기에는 또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사 판정 이후에 2차 판정까지 한 2, 3일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뭐 고인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저도 저 김성민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스 조각처럼 생겼잖아요. 아주 잘 생겼죠. 키도 크고. 옛날에 임성민 씨도 비슷하게 그분도 또 간암으로 또 저기에 돌아가 둘 다 아주 남자같이 생겼죠. 무슨 아그리파처럼 정말 그리스 로마 조각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연기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족들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참 제일 슬픈 분들은 가족이겠죠. 뭐 그래서 그냥 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의미로 그냥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내사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당사자가 의견을 좀 표시했을 때 맞습니다. 그럴 때 내사자의 장기 공여가 되도록 그 생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에 뭐 운전면허증에 표식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못 준다라고 하면서 뭐 네거티브로
이렇게 해가 하는 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힘들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당사자가 생전에 말을 했다라는 것은 사후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끼워서 맞춘 이야기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사 상태가 지속되면 비용이나 정신적 어떤 타격 측면에서 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힘들 거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빨리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당연한 희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넘어서서 당사자의 의견을 사칭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부분은 인간적 사회에서 도덕이나 양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사실 이게 법적인 상태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뭐 유언장에 나는 절대 장기 이식을 안 할 것이다 내사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런 유언장을 미리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뭐 그까지 생각을 할 사람은 예,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냥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사 상태에 빠지면은 이제 의사 2명의 판정이 나고 위원회를 거치면은 가족이 동의하면은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걸 갖다가 법제화를 하면 사람들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의 내사자의 장기 공여가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도 뭐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이식 받을 장기를 갖다가 기다리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표시하게 하면 표시한 사람들은 뭐 따질 것도 없이 맞습니다. 내사자에 빠지면 하면 되니까 아직은 안 돼 있죠. 장기 기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이 사후적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지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 법제화가 안 됐을까요? 난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국민 정서가 아직 뭐 안 맞아서 그럴까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 신체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은 또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그런 감히 그런 안 하겠죠. 아예 그냥 지도를 안 했군요. 네, 그렇지만은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 당사자의 의지보다 가족들의 생각이 당사자의 의지로 포장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또 선진화의 하나의 또 길목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보면 뭐 의약분업이나 모든 것들이 OECD나 선진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도 그랬고 법학 전문 로스쿨도 그랬고 그다 선진화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거였는데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진화의 한 지표인데 또 하나의 수단이고 또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장이 언제든지 나쁠 수 있고 또 폐도 굉장히 많이 뭐 폐이식 외에는 도저히 안 되는 말기 폐질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좀 사회적 논의를 거쳐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법을 좀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면허증에 하든지. 그리고 내사자의 이제 장기 적출을 하고 나면 시신이 굉장히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시신은 화장을 다 하는데 이제 화장을 하려 그러면 원래 다쳤던데 그 다음에 또 이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서 이동한 병원 그리고 그 지역의 또 화장장 그리고 주소 소재지 연고지 이런 부분 속에서 화장이 거부되고 이런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 전남에서 다쳤는데 전남에 사는데 병원을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서 장기 공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화장장에서 빨리라도 화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그것도 거기는 우리 지역 연고자가 아니니까 안 받는다. 그것도 빨리 좀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사자가 장기 공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뭐 비용 부분에 대한 뭐 소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장례 절차 이런 부분을 내사자들에게는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이 장기를 공여하는 사람을 위주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사자 가족들의 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빨리 고쳐야 되겠군요. 왜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전투를 이기면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전투에 못지않은 예. 어떤 다른 사람의 큰 생명을 예. 주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인데 예. 훈장 못지않은 혜택을 줘야 돼요. 예. 화장장에서 이렇게 지역 연고라 예. 아니래가지고 화장을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알면 누가 장기 기증을 하겠어요. 예. 그건 그리고 이제 뭐 다친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네. 장기를 또 적출하기 전에 네. 경찰이 또 과정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예. 되는 일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 검시관 제도가 이제 미국에는 예. 확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검시관이 이제 법의학을 한 의사 출신이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검시관 제도가 없어요. 모든 그 부검이나 예. 이런 마지막 결정을 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왕에 이제 미국 시스템이 의학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검시관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내사와 관련돼서 코노스라는 조직이 있죠. 예. 예. 아십니까? 코노스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래서 내사 판정과 관련되는 네. 어떤 실무를 도우는 기구인 모양인데요. 네. 이 조직이 보니까 그 내사 판정을 하더라도 네. 이 조직에서 하는데 이 조직이 보니까 직원이 10수명이고 1년에 예산이 9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설 기관인가요? 예. 아니 사직기관이 아니고 복지부 복지부 산하기관. 네, 산하기관이 모양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장 이식을 뭐 이런 이식을 위한 사전 검사를 네. 승인하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사 판정위원회의 최후 상급 조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요. 예. 이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장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뭐 중국 가서 뭐 사형수의 간이식을 받았다는 뭐 소문도 들었고요. 예.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 질병관리본부 산하 네. 장기 이식 관리센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사와 네. 관련되는 그렇죠. 판정 부분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장기 이식 지금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뭐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이나 예상외로 또 폐이식 같은 경우도 우리 제하고 전문의 동기가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생각보다 외국보다 훨씬 높아요 성공률이요. 근데 이제 장기 이식이 원활하게 안 돼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법령이 많이 정비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자, 이 장기 이식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유명 탤런트가 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이제 내사 판정을 받으면서 내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번에 예. 사회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공론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김성민 씨는 그 이번에 이 신장, 콩팥 그리고 이제 간장, 간, 각막을 이 세 기관을 5명한테 공여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주 그 좋은 데로 가셨기를 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어떤 가치는 이런 일에 관한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게 특히나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죠. 전 세계 1위입니다. 옛날에 그 최진실 씨도 그렇고 최진실 씨의 남편 조성민 씨 또 최진실 씨 동생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연예인들이라면 사실은 사회에 꽂히고 굉장히 사랑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부유하고 참 그런 분들도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자살을 한번 시도를 했다면은 그걸 응급 상황으로 보고 바로 정신과에 의뢰해서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의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바로 의뢰해서 진짜 그야말로 강제 입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강제 입원보다는 이런 거야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해서 24시간 자살하지 못하도록 좀 격려해 주고요. 이 마음에 한번 병나면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뭐 죽고 싶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어떤 뇌 안에 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 방지 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돼요. 왜냐? 너무나 자살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한 게 저는
이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예. 혹시 자살하고 싶으세요? 예. 이걸 물어보기 꺼려하잖아요. 꺼려하죠. 예, 나는 이제 환자분들이 혹시 우울해해서 오면은 내가 항상 물어봐요. 예. 자살하고 싶냐고. 그럼 예. 환자들이 피식 웃는데 예. 그럼 자살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그럼 자살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분은 두 번째로 묻는 게 예. 혹시 자살할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봤나요? 예. 예. 뭐 뛰어내린다든지 예. 뭐 약을 먹는다든지. 예. 만약에 그 두 번째에서도 무슨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분은 완전히 응급 상황이에요. 예. 바로 뭐 119 전화해서 바로 예.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 더 급한 응급 상황은 뭐냐면 예.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겁니다. 요번에 김성민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 자살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면서요. 시도를 했죠. 예, 그런 경우에 왜 이렇게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안 되고 왜 입원 조치가 안 되고 했는지 정말 아쉬워요. 이 우리 사회가요, 이 자살 문제나 어떤 장애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무심합니다. 그 지금 오죽했으면 이 재보상금 가입한 분이 자살했을 때 그 보험금을 갖다가 이 지급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난 뒤에 안 주고 하는 예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법원 판에서 그 보험금 지급하라고 했고 그래야죠. 그래서 자살 보험금 2,400억을 모두 지급하라고 얼마 전에 이거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직업의 귀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이 심해가지고 직업도 귀천이 있고 조금만 또 자기 직업이 좀 좋다고 생각하면은 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고요. 또 뭐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자기 자녀한테 너 공부 안 하면은 저 사람처럼 돼. 이거는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학생이 뭘 하나 썼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분들하고 같이 잘 살고 싶은 방법을 택하겠다. 오히려 애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 경쟁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이 폭언은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새치혀가. 근데 좀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서로 좀 사랑하고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서 자살 시도하겠어요. 정말 붙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 생명의 전화를 못지않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자살하고 싶으냐 물어보고 방법도 지도해 본 적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바로 119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자살률 1인데요. 참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 막장 사회로 가는 부분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은 너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효율성, 규제 완화, 뭐 각종 법제화 이런 부분에서 센 사람의 이해관계는 후딱후딱 잘 진행이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에 관한 법들이나 제도는 인간다운 사회처럼 만들어지는데 너무나 뒤떨어진 것 같아요. 오죽하면 2002년에 일부 종신보험에서 특약조항을 달아가지고 그 특약 개시 2년 이후부터 자살한 사람은 그 재보상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해서 그 대상이 한 2,400억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사들은 자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사항인 재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살을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2014년부터 이걸 갖다 인지하고 보험사들한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에서도 자살에 대한 재사망보험금 지급이 이렇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면서 달력이 붙었는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소멸시효가 넘어버린 보험금이 있는데 입법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2014년 전에는 2년이었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청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악용해가지고요. 아직도 수백억씩을 재벌 보험사들이 안 주고 있답니다. 그거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거 참 보험회사나 국가 공무원들 좀 그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한번 그런 경우를 옛날에 한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제가 엑스레이 기계를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달력에 메모해놓고 깜빡했는데 폐기하기로 한
그 직후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폐기 귀하께서는 폐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예, 벌금 날짜를. 예. 그런 정성이 있으면 뭐 사랑이 넘치는 정부 같으면 하루 전에 귀하께서는 오늘 하루 지나면 10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미리 내세요. 이게 더 좋은 정말 국민 화합을 위한 정부 시스템이 아닐까요? 난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 또 정부가 돈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 우리 국민한테 100만 원 더 빼들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은 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정부에 좋을 게 뭐 있어요? 정부에도 홍보비 많이 쓰던데요. 막 광고하고. 물론 맨날에 정부에도 계셨겠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예. 한번 보십시오. 특별하게 길거리에서 뭐 안전벨트 이런 부분들을 숨어서 딱 안 보이는 데서 가다가 보면 잡혀가 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주 그냥 징수를 하려고 무더기로 할당량이 떨어져가 할당량을 못 채워서 그런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경찰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과태료를 떼먹는다든지 재벌회사가 국민들 상대로 오죽했으면 자살했을 건가 하는 건데 자살한 사람의 그 가족에 대해서 보험료 떼먹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은요. 보통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낼 만한 사회적 위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경황이 없죠. 그런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무슨 2년 안에 청구 못했다 해서 안 준다. 시간 질질 끌다가 그 시효 없애야 됩니다. 시효 3년 동안 누가 그걸 경황이 있어서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옛날에 공자님, 우리 옛날에 공맹도 이야기했지만 공자님께서 옛날에 좋은 말 하셨어요. 이 식량이 있고 또 큰 군사력이 있고 그 백성들한테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먼저 버릴 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제 저자한테 물어봤어요. 저자가 뭐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맨 먼저 버릴 거는 군사력을 버려야 돼요. 군사력. 두 번째 버릴 게 식량, 굶어 죽더라도 마지막이 이 백성의 신뢰거든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은 안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나 재벌회사 또 금감원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뭐 2년 3년 시효 주고 또 과태료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해서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100만 원 내라고 그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가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방송에서라도 내가 섭섭함을 토로하는 거죠. 제발 좀 감동할 수 있는 정부 표 얻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정말 감동을 주는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좀 더 잘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김성민 씨의 이 천국에 가셔서 좋은 세상에 살기를 예도드리면서 오늘 이 장기 기증과 내사 문제 또 자살 보험금 문제 등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